커피 갖다 드릴까요? 커피요? 뭐? 커피요. 네. 아직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한 말씀 올리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더니 뭔 소포가 하나가 왔습니다. 근데 보낸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틀림없이 서울에 있는데 작은 딸이 보냈겠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생각이 이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낯설은 이름인데 최근에 들은 이름이요. 네. 최근에 들어본 이름이라고. 그래서 다시 천천히 생각해 봤더니 그 애가 바로 말하자면 70년 전에 그렇게 6.25 때 아닙니까? 6.25 직후에 그 지산초등학교에서 학예회 때 내가 이제 그 잡혀갖고 이제 군대 주연하다가 사형을 당하려고 할 때 대통령한테 탄원해가지고 나를 사형해서 구제 이런 역할을 했던 집안 동생이야. 여동생이야. 그 애가 최근에서 나하고 연락이 돼갖고 오빠 뵙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서로 70년 만에 오래간의 정이 들었는데 그 애가 아마 오빠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오메가3를 잡숴야 한다 하고 전화를 했더라고. 뭐 오메가3가 어쩐다 했더니 노쇠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했더니 그것을 오메가3를 저한테 사서 보낸 거지. 그 사람이 와 있으니까 누가 보낸지를 몰라갖고 보니까 보낸 사람 보낸 사람 그 전화번호 이름만 있는데 어제 바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해요 얘기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놈한테 이제 다시 전화해보려고 그 번호를 아침에 때려봤더니 안 받아 전화를. 그래서 이제 확인도 못하고 그냥 오늘 급히 안 오면 집에 가라겠어. 오시는 보기 힘들어. 오메가 3하고 이제는 좋다. 오메가 3하고 하여튼 근데 그의 문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네가 이제 사형장에서 내가 마지막에 총살 당하려고 할 때 미국 남북전쟁하고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 이제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 먼저 굴뚝모자 쏘 나오잖아요. 그랬기 범죄 선생님이 이제 당립들 한다는 작품이니까 굴뚝모자 쏘 나오면서 대통령이 이제 모자 쏘 나오면서 쏘지 마라! 쏘지 마라! 그대 목에 그거에서 이제 마지막 집행하려고 마지막 죽기 전에 어머니 노래를 부르던 노래라 말한다. 그것이 죽기 전에 마지막 부르고 야 끝나면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데 쏘지 마라 할 때 대통령 모시고 왔던 역할을 했던 동생이 그놈이 계획하고 묻어가고 같이 가려고 마음을 작정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져갖고 이승훈이라고. 성경이 하여튼 그렇죠. 예, 어서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오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때 노래 기억나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사형 집행 않고 3년 되고 견체부하고 단합돼갖고 이제 깃발 들리면서 천지는 노래가 벅받쳐 쏟아지는 눈물 속에 장안은 중국 전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장안 만목 만개의 눈이 불여 장성의 외눈 기정진 노사선생 눈만 못하다고 말이에요. 만개가 못 당한다.
가사만 지금 예? 제일 먼저 예. 머리에 떠오른다. 노사 기정진 눈이 한두 개밖에 안 계셔. 그때 그 예, 그것을 대박 다 3년했던 적은 예, 한번 읽어보시오. 그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지금 아주 유명한 일화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 만약에 내가 적어도 그 말을 요새 대통령 때 윤암경 정도만 됐다면 그때 그 초등학교 때 그 연극이 엄청난 작품을 평가를 받을 만치 리바이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오면서부터 어제 며칠 전 머릿속에 진짜 복받쳐 쏟아지는 눈물 속에도 가상한 거에 뺑뺑 돌아질 거예요. 예. 실은 저도 조금 제 능력 관련 방향을 했더라면 글도 좀 쓰고 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실까요? 그래요.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몽요결을 격몽요결이니까 격은 조고조고 정신차리라고 깨우쳐준다는 뜻이고 몽은 아직 좀 어리석은 지적수준이 낮은 상태의 뜻이고 예.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한테다 깨우침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결이라고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경몽요결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쓰고 있는데 말 못잘 쓰는 것인데 그 뜻을 갖고 다시 말해 꼬맹이들 어린애들 천자문 다음에 가르친 것으로는 알고만 있단 말입니다. 천자문 다음에만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천자문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인생을 건설할 수 있냐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 경몽요결인데 경몽요결에 갖고 있는 것은 경몽요결이니까 몽 꼬맹이들 깨우치는 천자문 다음 단계 그 정도 수준만 갖고 선입관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 경몽요결에 들어있는 것들을 깊이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경몽요결을 제가 6.1대 학장을 맡은 후부터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처음으로 입고 나서 경몽요결 보고 감동을 해갖고 그때 제가 마음속에 느끼고 있다면 아 이제 나도 정신을 다시 차려야겠구나. 율곡 선생도 경몽요결 쓰면서 쓰지 말게 뭐냐면 내가 내 정신 차리라고 내 태도 바꾸라고 썼던 것이 경몽요결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신 차렸다. 그래서 그때 이제 6.1대 교지에다가 제가 경몽요결 있고 6.1대 학장 취임하면서 기본적인 내 깨달음 내지 마음가짐에 관한 계획을 썼던 것이 이게 70이 되어가니까 70을 바라보면서 다시 학문에 입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고지에 재입지라고 썼던 것이 이제 그때 입장이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경몽요결로 재입했으니까 학문을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제가 유학 공부를 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경몽요결을 다시 읽다 보니까 70에 고의의 재입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내물을 90을 봐야 함께 만구에 재입지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재입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야 할 때다 한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보다가 그래서 이제 시간 바쁠 때 얼른 경몽요결 띄우고 그다음에 성악집에 준비해야겠다 하고만 있다가 긁고 하다가 다시 시간 없으니까 이것도 얼른 이제 웬만하지 됐으면 끝내보자. 그런 식으로 끝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들어가서 읽어봤더니 절대로 그냥 시위 세상에 율곡 선생 밑에 배운다고 제자라고 들어온 놈이 글렁글렁 넘어갈 성질이 절대로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 그 생각이 드냐? 앞에 있는 가령 뭐 부모 모시고 사친장부터 시작해갖고 천상장의 얘기, 제사 얘기 그 정도 끝나고만 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특히 상장 황제 다음에 제사제도 다음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황제 다음에 예, 130, 120, 134페이지입니까? 그, 아니, 3자고 2자고 자꾸 놓기. 제8장, 거가장부터 보니까, 실제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거가장부터 진도가 통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가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같이 가정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가 함께 사는 가족 관계는 어떤 것이냐 한 것을 요약해 설명한 것이 거가장의 제1절 부분에서 거가장의 요지를 가정을 같이 사는 데 있어 지켜나가야 할 직분을 10가지로 딱 나눠 놓으셨다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꼬맹이들이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했을 때 혹은 가정부가 되든지 남편이 주인이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간에 아니면 종이 들어오든지 이꾼이 들어오든지 간에 행해 나가야 한 식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주의할 제목들을 설명한 것이 거가장으로 해서 거기서 요약해보자면 10가지의 가정경제, 가정경영에 관한 부분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가장에 관한 것들을 분설을 해놓고 그 내용만 읽다가 거가장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1절, 2절, 3절 쭉 읽어가다 보니까 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않고 넘어갔다면 내가 유국선생 이름만 팔아먹고 유국선생님을 내가 속여먹는 옳지 못한 태도가 되었다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는 절대로 끝까지 같이 안 읽고 부분 중요한 핵심 단어만 몇 개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 다시 거가장 부분을 다시 뜯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당히 지도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다 보니까 안 돼 더 보충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마음먹고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약간 거가장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면 보십니다. 거가장 보면 134페이지에 범거가는 그래서 가정 공동생활에 관해서 설명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제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가정경영에 관한 것을 10가지 항목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내기고 보면 136페이지에 제2절이라고 2절 붙였습니다만 관원지계는 당의 가례하여서 불가 부차 용속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안의 주인이 될 주대가 될 수 있는 가장이 될 기본 자격을 말하자면 관이라고 해서 가장의 자격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고 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과 짝꿍이 결합해서 가정을 이룰 때는 절대 혼자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마누라하고 같이 어울려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은 관혼이라고 해야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집안의 주인이 된 주대가 된 남편의 역할과 그 배우자가 된 아내와 역할이 합쳐져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두 개의 내용을 다시 말하면 가례의 관혼상제 4가지의 사례 가례 중에서 앞에 상과 초상과 제사에 관한 문제는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충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간단히 한 줄밖에 안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원지 제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례라고 하는 속에서는 이것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제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36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관헌지제 속에 핵심으로 중요한 핵심으로서 절대로 무시해서 안 될 것이 137페이지 가운데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딱 가운데 써져 있습니다. 예, 봉기가 가려지고 있지만 또 계급사회, 계급내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척제도가 뭐가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제도를 적어도 율곡 선생님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제를 중심으로 두고 있고 거기다가 사실상으로 보충적으로 붙어있는 것이 척제다. 그 척제도 하고 일부 일처제도 하고를 어떻게 관련시킬 것이냐 문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러면 가장 어려운 조선조 가족제도의 어려운 문제를 율곡 선생님 등이 해결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헌의는 일부 일처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조에 있어서 그 가족제도 근본 성격은 특히 양반 집안이란다거나 중질 이상의 경제 생활 능력을, 사회적 생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반드시 다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첩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냐, 첩제는 정확히 말하면 첩이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 첩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우자인가 아닌가? 어? 아니요. 기업? 예를 들면 옛날 경우에 너무 첩을 들다가 겁탈하면 그럼 범죄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첩을 건든 경우에는 죽여버리는 정당방위 같아요. 그런데 부인의 입장에서는 첩한테 깨끗이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고 첩하고 부인하고 화목한 것을 원만하게 저런 것을 아주 가족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부덕으로 봤어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그 대목을 못 벗어나고 있었다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처럼 어쩔 수 없이 첩을 안 두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걸 감춰갖고 있으면 사실상 아버지한테 봉사했던 사람은 첩 배우도 못 받고 고생하다가 아버지가 붙듯이 후에 자기 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시 가족적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보필하고 있었던 그냥 나타낼 수 없는 그 짜는 작은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15살에 장가가셔갖고 18살 잡수 첫 부인한테 장가가셔갖고 20살에 그 첫 어머니 23세 딸 둘 낳아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20살에 딸 둘 낳고 돌아간 첫 부인 이별하고 작별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첫 부인 내기놨던 두 딸을 키워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혼인을 해야 해요. 근데 누가 세상에 20살에 딸 둘 낳고 상처는 거기에 부인을 맞은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보자면 집안 좋고 부자 끼고 남편 잘나고 그러니까 혼자가 줄줄 서.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핏덩어리 딸 둘을 젊은 부인한테 맡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큰 미안한 생각이고 여러 가지 짓거리다 생각해서 그거로 나는 두고두고 다시 속상한 짓거리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맹세코 아버지는 첩을 두려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제 출세하시고 면장하시고 이제 기업 이분도 하셔야 전주가 되고 그러다 할 때 아버지가 제일 친했던 아주 바람둥이 지산면 주주장 명동훈 선생 아버지예요. 명주주장이 이 사람아 자네 정도 되면 장부인도 있어야 하는 것이네. 그 사회 처시하려고 필요고 못 필요한 사람 필요해.
그래갖고 기어코 누구를 하나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된다가 자꾸 지어줘 버리니까 수자식 의용부 하다가 이제 연을 맺어놨는데 할머니한테 그 말씀을 할 수도 없고 어머니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 위원들 잠시 내가 책임자에서 내가 보고는 하지 그렇게 해서 면사무소 옆에다 받아놓고 그리고 일체 공개를 해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얘기를 못 난대요. 그렇게 나는 이제 지난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태워다 주면 면사무소에 내려서 아버지는 면에 들어가시면서 나는 이제 지상철에 가려고 막 내리면 아버지 자전거 타고 오시자마자 젊은 부인이 저 직원이나 심부름꾼이나 이런 줄 알았다고 나와서 홍대를 하고 심부름 하고 나를 그냥 네가 그렇게 공부 잘하고 얌전하냐 네가 누구냐 그래갖고 속으로 자기 자식이었으면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누나 손에 보니까 나는 그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운 것도 봤지만 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여인을. 그런 유명한 그 적자는 분들에 관한 심성 그 팔자에 관한 것들 나 어린 나이에 아주 속속들 다 이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래도 끝내 그냥 말은 할머니한테다가 차마 보고를 못 드리고 어머니한테 말 못하고 그러니까 딱 덮어놓고 그 짜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건드렸으니까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뒷바라지를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결국은 국회의원 2부 하시고 당선하시고 딱 붙여가시고 나니까 그 얘기 갈 데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 얘기 더 듣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차마 그 짜는 여인은 참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일단 그 자기 신부가 위에서 소개해줘서 한번 건드렸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그 상황을 아니까 어머니께서 나한테 했던 말씀이 그 짜는 앵두 어디가 있는가 네가 좀 찾아봐라. 아버지 다 붙였어 후임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불쌍한 애 어디가 있는가 찾아봐라. 그 찾아봤더니 이미 어려운 처지 중요 때마다 엉망진창까지 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영광 어느 부잣집 노인네 자부대기 되어갖고 들어 거기서 또 거기서 숙정을 하면서 지낸다고 하는데 말도 못하고 소문도 못 내고 그 혼자 살고 그 찾아갔더니 설마 내가 작은 마음 갈 수 없잖아요. 찾아갔더니 이미 노인네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늦어서 들어가서 난 노인네 충돌을 하고 있는데 가서 작은 놈하고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었다고 그 멈추도 전해지도 못하고 그 돌아와서 가슴 아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노인네하고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게 어떻게 사는가 좀 찾아봐야 그럼 내가 찾아봐야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생각해보자면 그 제도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살아왔던 사람들 문제를 다시 말해 법 제도화된 것하고 현실 제도 사이에서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맺고 나갈 것이냐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첩제도에 관한 문제와 일부 일체에 관한 문제에 관한 우리 한국 가족제도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기회에 알고는 넘어가야겠다 이 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전에 했던 것이니까 좀 넘어가랍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형제는 딱 나온 문제는 문제는 뭐라 문제 제3절이라고 설명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몸이었지만 나중에 몸 떨어져 나오니까 분신이 됐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한 몸이라고 보아서 공동운명체 내지 일심동체라고 봐야 한다. 일심체라고 봐야 한다. 내용을 설명하니라고 140페이지 짧은 글이지만 보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관계 개인적 욕망 이기주의에 갈라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 짧은 글 속에서 이 8줄로 써져 있는 이 글 속에서 일곱 선생이 얼마나
가정이 형제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40페이지 나오는 형제는 동수 부모 미처라 이 대목을 뜻을 알면서 이 대목을 분명히 반복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10번을 읽어야 합니다. 이 글속이가 율곡 선생이 가족제도가 깨져갖고 자기 이기주의로 깨져가는 풍토를 가장 그 경계하는 대목이 이 짧은 글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선생님 말씀하신 저기 거가장이라고 하는 134페이지 이하의 천재는 그저 천장은 다음에 적당한 이것천이다 그런 식으로 넘어왔던 우리 한국의 현재 지금 한국 유림에 있어서 그 못된 풍토를 깨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 절친입니다. 유림 못된 풍토 말을 그렇게 하면 저 자식부터서가 사실상 한두 번 읽고 말아봤던 것을 이제 후회가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읽고 있고 또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다면 다시 제가 살아서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꽉꽉 얘기해 가면서 꼭 경몽여기를 강의 한번 더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해서 형제는부터 설명해 가면서 형제는 소리가 무엇이 들어있냐 자기가 차마 말 못하고 있는 글은 안 썼습니다만은 자기 아버지 이 선생님께서 처벌 3년 뒀습니다. 그 세 작은 엄마들 사이에서 나온 형제들 뒷바라지까지를 율곡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48세 49세 그 형제간들 짜는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왜냐면 이 양반 뒷공무에 뇌물 받고 수입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관직에서 받은 자기가 받은 녹을 국민녹을 혼자만 안 먹고 그 불쌍한 작은 데기서 낳은 새끼들 동생들 간을 뒷발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족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율곡 선생님 올해 술을 다 못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분은 바로 이 내용을 어떻게 보자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말하자면 보살행위고 그 봉사행위고 구행입니다.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가면서 저는 뭘 생각하냐 경몽여기를 보면서 저는 율곡이 어떻게 살아갔던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연상해가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문자 갖고 경몽여기라니까 뭐 꼬맹이들 어리석은 사람 깨우치는 그거지. 그래갖고 다시 말하면 천장은 다음에 한번 배우는 거 얼른 한번 읽어라 이런 거 한번 읽고 넘어가고 해보라.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지금 한국에 있어 유림의 근본적인 작태 갖고는 절대로 한국 가족제도 못 살아고 민족통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율곡이야말로 어떻게 보자면 한국 이 땅을 위해서 하여르신 부처님은 분신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읽자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가장 절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0페이지에 나오는 형제간에서는 갈라져서는 못 쓴다. 특히 이 속에 직접 말은 못하지만 적법 형제간 뿐만 아니라 서력에서 왔던 형제간들이라고 작은 데에서 온 형제간일지라도 친형제니까 갈라져서는 안 된다. 한마음이어야 한다. 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이 여기 말하는 140페이지에 있어 율곡 뜻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를 너무 지나치게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뜻으로 해서 율곡 뜻을 이해하신 받아들이려고 하는 유리 머리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특히 경상북도 저기 안동 쪽 계통 대개 쪽 계통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율곡 선생 같은 분을 유림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전부 작담을 했던 팬들이 바로 경상북도 팬들입니다. 율곡 선생 만약에 여기 계신 약포공 우리 약포공 할아버지 같은 분이 많은 소를 통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율곡 서원 선생님 쫓겨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율곡이 쫓겨나면 뭐예요? 완전 양반 중심 체제가 되고 주작 중심 체제로 한국 유학이 바꿔버린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꿔지고 있는데 얼마나 바꿔지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세계에 대해서 정론 주장해왔던
고봉이란다거나 고봉 뒤를 바로 이었다고 하고 있는 장성에 있는 노사송사 그 팀들조차도 민족 정기론 이변한 기기론 갖고 주장을 하면서도 딱 와서는 뭐냐 그냐면 그 거대한 힘에서 만약에 이 제시의 기 주장이 딱 뭐가 잘라보잖아요. 쫓겨나보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사 노사 소음사가 이것으로 노사 소음사가 주 이론장과 기이론장과 전국 주 이론을 따고 있습니다. 말을 실천으로 다 민족 정기하고 실천을 다 개혁을 해놓고도 이론 쪽에서 전부 다 주 이론 따고 있습니다. 왜? 안 당하니까 안 쫓겨나니까. 전라도 학자들이 그렇게 특히 중국 세력 속에서는 다 힘이 약해갖고 붙었던 것인데 그래서 세상에 넘으신 우리 고봉 기대성 선생조차도 결국 가서 태계 밑에 가서 태계 예예 그래갖고 태계가 뭐라 했습니까? 고봉이 내 수제자요. 고봉 수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니요 수제자 아니요 대기라고 했어. 정말만 해서 거기서 미쳐가서 수제자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근대에서는 완전히 그저 배꼽에 고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그랬을까만은 점잖게 율곡 선생이 나는 그 이론에 반대요. 그래갖고 이 이론에 주어 다 따라오는 너무신뿐만 아니라 장성패도 다 따라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안 따라 버텨버리니까 결국 오늘날에 와서 퇴계하고 대응을 한 사람은 고봉이 아니라 율곡이라고 해서 퇴율론이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입장을 생각해보자면 이 퇴율론에 나온 이 얘기보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 맞게 인간전성에 맞게 해석을 해나가야지. 그것에 세력에 맞춰갖고 비우맞힌 방향으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끝까지 그래도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맥이 바로 율곡 맥이라고 하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 대목에서 어렵지만은 이런 이복 동생들까지도 다리지 않은 동생들 집안까지도 다 합쳐서 내 식구가 감추고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14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그러다 보면 부부간에 화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부부간에 훔치 좋은 것이 새끼들한테 너무 물란하게 보여서는 안 되니까 부부들한테 부부간에 지켜야 할 법도와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법도가 혼란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니라고 애가타게 설명한 대목이 142페이지에 나오는 부부간에 불실이 좋아갖고 자식들 본데서 무리한 짓거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142페이지에 나오는 부부간의 내여간에 있어서 아무리 금슬이 좋다고 할지라도 무리한 짓거리를 해서 속배지내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실제에서는 이 책이나 다음 책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설명도 않고 넘어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어도 부부간에는 일심동체께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식들 보는 데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너무 동물적인 물다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애를 써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그 두 개 3절과 4절은 실한 말하면 부부간에 화목하면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절도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채통 세우는 지켜나가야 할 절도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장 어려운 부분을 아주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목을 정성도 설명하지 않고 얼렁뚱땅 경공요결이니까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좀 없었고 올랐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생각해 봅니다. 이 대목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모습을 갖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국은 부모가 특히 저 경우는 아버지 납득되신 후에 아버지에 관한 가정에 관한 중요한 것을 아버지 대신 저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 아니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화목하신 모습을 보여주지만
거기 중요 문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황가원 대목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몰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대목에서 이 정몽여기를 갖고 있는 아주 어려운 강하기 어려운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지금도 보자면 가장 그 부부간에 화가 오면서도 자식들한테 대해서 분명히 예절과 법통을 지키는 모습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최근에 보자면 일사 윤장현 선생님을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윤장현 선생님이 만약에 그분이 그 윤장현 선생님 그 연구인 사모님께서 안 돌아가셨더라면 윤장현 선생님이 광주향교 전교를 하셨더라면 광주향교가 이렇게 안 썩은단 말이다. 근데 부인이 돌아가셔버렸으니까 상처는 전교 못 오잖아요. 그 당신이 못 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아무를 우에 나가고 그냥 전교 싸우고 장난치다고 패거리를 쳐다보니까 지금 광주 유림이 쩍들어 방글방글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동안에 사모님이 이제 중환에 걸리셔서 의식이 어려울 때 그 양반 4년간 모셨던 이 얘기를 일사 선생님 그 따님 저기 보온치과 갖고 있는 영란 의사한테 들어봤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 다해서 모셨답니다. 하루도 그 옆에서 빠진 적이 없이 병수하러 혼자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그 가정 법도 지킨 것이란다거나 사모님에 대한 것이란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성비로서 흔들림이 없는 분이 유일한 분이 광주향교 안에서는 한 분이라고 없었고 그 이사 선생님이 제일 존경에 모시는 선배인 개당 신대규 형님하고 신대규 어른하고 일사 어른하고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현재 지금 광주향교 법통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을 두고 이제 이사 선생님 하셨던 모습을 보려면 지금도 역시 갖고 오신 그 자기 부인에 관한 사진을 방에다 걸어놓고 하신 모습 보면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 tel 들어갈수록 제가 더 그분을 가까이 모시면서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근래에 들어서 또 특히 제가 집사람 불편한데 하는 모습을 꼭 제가 더 느끼게 됩니다. 근래에 들어서 근데 저도 이제 무엇이 느껴지냐? 집사람이 점점 이제 들어가면서 더 저한테 은행이 조심하고 그래요. 아, 천 들어가면 그런구나. 저 집사람 지금 백혈병 안지가 지금 그 백혈병이라고 뭐냐면 골수염 아닙니까? 골수암인데 이제 금년 6년째 됐는데 이제 어제 안접적으로 들어왔더니 만 5년은 잘 넘기면 이제 5년 넘기고 잘못 넘기면 이제 부작용이 오는데 잘 넘기면 다시 더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기대감인데 시현재 제가 그 사람한테 밥을 먹고 나만죠. 근데 그 사람 내가 지금 주사 놔주고 마사지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 이것이 결국은 가정법도에 관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전 같은 몰랐지만 경공요령 속에서 특히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하자면 집안을 다스린다고 하는 문제 시켜놓고 보니까 아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5절로 해서 145페이지 보자면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자식 교육에 관한 문제를 설명한 것이 이 145페이지에 나오는 이 생자에 관한 제 5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여기까지는 다시 지난번에 읽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세하게 읽고 보니까 적어도 가족 법도에 있어서 자식을 가르치는 문제를 어려서부터서
계획을 세워서 절도 있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5페이지에 나오는 제5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까지 되게 말하자면 5절까지 해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8페이지 6절에 관한 문제를 노복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노복이라고 말하는 노비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거느리고 있는 종들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문제를 지금은 종제도가 없는데 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넘어갈까 싶었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종제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종과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요 대목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아주 근본적으로 사관을 바꿔버려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탄선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복 문제를 보면 인류는 그동안에 뭐 하느님부터 시작해서 평등과 화합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배의 논리는 뭐냐면 계급의 논리고 차등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그럼 안 나타나는 싸움 안 나게 하려고 미화시켜서 뺑뺑 돌려서 얘기하지만 그놈이 눈 감고 대들까 싶으니까 나도 끓여 다스리는 달래갖고 써먹는 부려먹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148페이지 나오는 은이라고 은혜의 은자가 나오죠. 은혜의 은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은혜의 은자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역량을 가진 사람이 베푸는 논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이 밑에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결국은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지배와 복종과의 논리를 전제로 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냉정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주 극적인 폭탄선을 할 정도까지 아주 이 역사관 사관에 관한 문제를 싹 뒤집어 보려면 근본적으로 모든 우주는 다 평등하다. 정확하게 보면 작은 알갱이, 요새 코로나 기본적인 알갱이나 전 우주를 포용하고 있는 영화나 본질적으로 다 작은 것들이 모아서 큰 것이 된 것이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안 깨지고 안 싸우게 한다면 뭐냐면 따뜻 끓여갖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큰 차원에서 보자면 다 있는 사람 강자가 힘을 가지고서 능력을 가지고 저놈은 달래갖고 베개갖고 나한테 눈감 안 덮게 따뜻 끓이는 방법들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148페이지 노복 부분을 다시 뒷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 그러다 결론이 딱 내려졌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평등과 조화와 화합인데 즉 중용은 화합인데 실제 존재한 것들은 반드시 차등을 통한 안정이 균형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전제로 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류사회의 발전 과정으로 보자면 동물이 발전해서 인간사회로 되어가고 인간사회에서 호모사피엔스 지혜를 통해서 직립인간이 되니까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동안에 있어서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틈이 있으면 지배하려고 하는 투쟁적 관계를 항상 버릴 수가 없을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준비도 안 됐지만 함부로 말씀도 안 됐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고대사 역사를 보자면 고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정복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피정복자는 정복자의 노예, 종, 복종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대 국가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전직법 이론에서는 말하면 이 노예국가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준비 없이 말 함부로는 안 되겠지만 적으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말하자면 불평등적
계급적 지배적 상황을 계속 수정해갖고 평등적 화합적 조화적 방향으로 개선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인류 문화의 방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 대목에 있다가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하면 수정이 아니라 화합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데서 율곡선생의 이론이 짧지만은 148페이지에 나오는 노복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율곡선생 대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전체로 볼 때는 이것은 불평등사회, 계급사회를 평등사회, 조화사회가 화합사회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율곡선생 염원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이 148페이지 이하의 부분이다. 나는 그런 대목이 되어서 특히 무덕 이 대목 부분은 노복에 관한 부분은 148페이지부터 시작해갖고 151페이지까지를 틈이 있으면 앞으로 가서 오늘 아침에 새벽까지 때 읽었던 것은 뭐냐면 156페이지까지라도 읽고 있고 여러 차 있다가 시간 돼서 밥도 못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자면 가만 놔두면 현재 누구처럼 틈만 쓰면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해서 자기 제 앞에 큰 값 놀라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이런 것들 수정을 하려고 하는 평등이나 조화와 화합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대우주 개선해가는 대지기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맹자 다음에 맹자가 실천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했었던 중용 이론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148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노복에 관한 부분은 표현은 직접 안 쓰고 있지만 그 보면 이 속에서 뭐냐면 서로 간의 조화와 화합을 통해서 단합해야 하고 거쳐서 싸우지 않고 화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노복장부터서는 바로 전부 중용에 관한 이론을 율곡을 설명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갖고 보니까 율곡 정신 속에는 뭐냐? 중용이 있다. 중용의 정신 속에 무엇이냐? 부처님 사고가 있다. 그 대목을 딱 전제해놓고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헛껍데기만 봤는데 그 핵심 부분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내가 보이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15분 남은 동안에 노복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음 부분 좀 쉬었다 하기로 올라옵니다. 노복이라고 하는 말은 노는 계집여 변에다가 낮을 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복이라고 하는 노도 비복이라고 하는 말은 종들이란 말입니다. 종들은 특히 비는 여자 종들, 여종들은 대아지노하니 비복은 대아지노하니 당선은 이후이라야 내 듣기 심이니. 이 대목을 지금 이 내용을 나누는 거냐면 계급이 있는 명령 곡종 그 상태에 있어서도 우기에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은혜 따뜻한 마음을 여는 것. 은혜은자는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가지고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우기에서 누르는 위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있냐 그러면 비복은 대아지노니 당선은하여서 이후위하여서 내 득기심 그 마음을 얻는다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은혜를 베풀어서 마음을 사람을 마저 들여갖고 그 다음에 따르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과 나 사람과 사이에 지위는 높고 낮음이 있을지라도 둘이 공통적인 요소 뭐냐면 마음이 통한다. 득기심, 마음심자가 들어간다. 마음심자가 뭐냐면 그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고 마음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 내용과 관련시키자면 마음심자가 경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서에서 항상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하는 천하에서 천하니까 천하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다. 근데 뭐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심자는 천하의 보편적인 이 심적 요소이죠. 그래서 여기서 1번이라고 한번 써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군지어민과
주지어 복대 기이는 이하다.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으나 주인이 종을 다스리는 데 있으나 주인과 종과 임금과 신하와 사이에 있어서 하나 공통적인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 뭐냐? 하나 이치는 뭐냐? 그럼 바로 말하면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건 뭐냐? 특히 그냥 멜없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는 뭐냐? 그러면 죽고 살고 배고파 죽고 고통을 이해해주고 어려움을 삼켜주고 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지어민과 주지어 복의 기이가 일인데 일은 뭐냐? 일을 뜻이 뭐냐? 그러면 군이 불휼민 즉 민산이고 임금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에 대해서 휼민 짜는 생각 휼은 뭐냐 하면 말하자면 마음심자에다가 마음심방에다가 피해자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피하고 연결시키는 것이니까 속에 있는 생명과 관한 생활에 관한 생존에 관한 느낌을 마음으로 동지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네 마음 내 마음 내가 네 마음 알고 네 마음 내가 알고 한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통과 쓰라림을 같이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휼민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가장 지혜로운 율곡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휼민이란 말은 고통을 같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이 백성들과 어렵게 고통스러운 것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휼이란 말은 짠하게 생각한다 도와준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백성들이 어렵게 생겼는데 굶어 죽어가는 놈을 도와주려고 안 하면 병들은 놈을 도와주려고 안 하면 지금 재난을 당해갖고 있는 놈을 도와주려고 안 하면 물에 빠지면 안 되어주면 이것이 바로 불휼민입니다. 임금이 백성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연히 백성들은 찰나게 임금이고 뭐시고 거기에 돌려본단 말이죠. 그것을 말하면 민산이라고 한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린다. 그래서 민산은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린 나라는 민산 즉 국망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냐. 옛날보다는 똑같은 짓입니다. 종들을 거느리는 주인이 항상 종들을 안 챙기고 보면 종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주인이고 뭐고 없죠. 특히 6.25 때 장성이나 담양이나 장성이나 영광이나 영암 같은 데가 잘 사는 집 주인의 집 다 불나버린 것은 뭐냐면 답답했을 때는 종놈들이 전부 다 또 집안 식구들이 또 이제 아까 말한 서족들이 전부 다 부인한테 가서 불질러버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곡 선생이 설명하신 휼민 어려운 고통을 마음을 통해서 짜는 생각해갖고 의사가 소통지었으면 안 돼. 즉 저만 잘 살라고 도망가보면 미쳤거든. 저만 잘 살라고 쉽게 말해 보험 챙겨갖고 주인의 가불고 나면 돌아가서 보면 그럼 다 털어갖고 있다 그 집 부지를 보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런 대목들이 말은 휼민이라고 하는 휼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고통을 같이 짠하게 생각한다는 마음, 고통을 같이 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만약에 임금이 백성의 고통을 같이 한다는 휼민의 마음이 없으면 백성이 임금에 관한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주인이 종놈이 배고파 죽겠는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종놈은 어려운 처지에 관한 것들을 율복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마음에 똑같이 느껴지는 짠하게 공감하는 대목이 없다고 한다면 백성들도 뭐예요? 종놈들도 뭐예요? 주인이고 보시고 새끼도 살라니까 도망가버리죠. 특히 이런 대목은 유교와 같이 동남 때도 그랬지만 흉년 들었을 때는 아래 것들이 저 살기 위해서 주인 죽여보고 분지를 못하겠던 대목이 많았던 것입니다. 밀란이라고 하는 이유이 일어났던 것들은 바로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지도자가 왕이나 주인이 휼민 짠하게 생각해서 너는 종이고 나는 상전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새끼다 해갖고 품어주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집은 전쟁이 안 났다 그 말씀입니다. 난리가 안 났다. 여기 슐민이란 말은 뭐냐면 어려움을 같이 하는 서로 간에 협력하는 마음이 슐민입니다. 이 슐민적 태도가 없다면 슐복적 태도가 없다면 종놈들도
주인한테 눈 까고 대들고 부질러 본다고 말씀입니다. 그 대목에 바르자면 그렇게 되니까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율법 종들을 똑같이 생각해서 짠하게 생각해서 한 식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종들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산 종이 흩어져 버리면 양반 집안에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 집은 망하는 거죠. 그 집안은 복이 산하거든 가는 폐하였다. 그렇게 되면은 세소가 세의 집 기세가 걔는 뭐예요? 가세가 소 지필 어디로 갈 거죠? 종이 싹 가고 이럴 사람 없으면 그 집은 망하죠. 그래서 필지란 말은 지란 말 무너진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복에 그러므로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남자종, 여자종, 남자종에 대해서는 필수 진념 기한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래 것들한테 가장 제일 첫째 가장 뭐냐면 진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에 기울입니까? 어뢰 중냐 굶어 중냐는 생존에 관한 문제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무항산이면 무항심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무항산이면 무항심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자기도 못 사는데 더군다나 그 밑에 자기 밑에 얻어먹고 사는 종들한테 먹을 거 안 줬으면 종들이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항산이면 무항심인데 종들도 비복들도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대목이 똑같이 적용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배고프냐 얼어 죽냐 하는 문제입니다. 죽냐 사냐 배고프냐 얼어 죽냐 하는 문제는 저 원장을 할 것입니까? 특히 종들하고 관련된 종들의 새끼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했을 때 병들 죽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배고프고 얼어 죽고 병들 죽거나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아무리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종들한테도 반드시 줘야 할 것 뭐냐 하면 자급, 의복, 입을 것과 먹을 것은 꼭 넉넉이란 말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큼은 줘야 한다. 그래서 사득기소하고 사득기소 소는 바소자니까 가디 어디서 머물러 있을 곳, 살아있을 곳, 생존해 있을 곳을 주어야 한다. 가디 해야 할 역할을 바소자는 자기는 해야 할 역할을 맡겨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득기소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맡겨줘야 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들이 너무 해랑도 않고 나쁜 짓거리 하고 다닐 때 그것이 이 유과악 만약에 나쁜 짓거리가 너무 지나친 대목이 있다 한다면 그때는 잡아다가 여러분들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처음부터 잡아서 투잡하면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종이 오직해서 그랬느냐 해서 왜 그러냐 그 상황을 들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선수 근근 교회하에서 먼저 조심조심 부지런히 혹은 좀 적극적으로 말이에요. 교회 왜 그랬냐 그래서 물어서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반성한다거나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지 어떻겠냐 그 사실을 알아보고 그래갖고 이렇게 했으면 이거 잘못했거든 고쳐라. 예, 고치랍니다. 그래서 사지개혁 가들한테 대해서 사지지는 갈치자가 아니라 구지자니까 그 노비들을 불러다가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가르치고 그래도 교지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불개하면 가르친데도 뭐더라고 이제 뭐더라고 가르쳐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불개 못 가르치겠구나 하는 것을 안 다음에부터 연대에는 내시 초단하여서 초단이란 말은 초단이란 말은 회초리로 때린다고 합니다.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몽둥이를 때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깨닫게 아픔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초단입니다. 회초리를 때려서 그 다음에 사기심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보를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보를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때린 것은 뭐냐면 벌
그거는 번자 똑같습니다. 지 걸주지 초단 그거는 그라고 그 주인이 회초리로 때린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요 가르치려고 교회 가르치기 위하여서 때린 것임을 알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소이 증질이 그것은 알으라고 때린 것이지 정질 미워해서 증오해서 때린 것이 아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하고 갇혔다 뗐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찾을 때 뭐야 연대도 안고 찾을 때에 있어서는 가사 개심하여서 개심형면이라 마음을 고치면 그럼 됐다가 다시 형면 태도 얼굴을 바꿔 가지고서 그놈을 부려먹어야 한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이제 많은 놈 쫓아내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면은 따둑 그래갖고 회추리를 때려서라도 그놈을 개심하게 해서 내 식구를 만들라고 부려먹어야지. 솔직히 말하면 종이 봐가지고 굶을 주고 하면 복종 안 오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초리를 때리면서도 복종하게 하면 종들은 다 주인한테 복종을 하는지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자면 비복들에 대해서도 율곡은 말하는 놈도 뜯어펴고 쫓아내거나 죽여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것들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출복 그 정신 가지고 짠하게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타이름은 안 들을 놈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보자면 율곡 선생의 아래 것들 다루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율곡 선생의 뜻으로 보자면 백성들도 임금이 따뜻 부리면 안 들을 놈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서 뭐냐면 안 들으면 이 새끼들 쫓아내고 죽여버려 그런 내용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이 혈민의 마음으로 보자면 그 짜는 생각하고 그놈을 품기로 한다면 짐승들이 배고프면 마지막에는 이제 막 잡아먹으라고 하지만 배고플 때는 언제든지 주인한테 꼭 꼬리치고 복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종이 주인이 매지르고 타이르고 할 때 거절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중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48페이지 나온 148페이지 나온 율곡 선생의 말씀은 적어도 백성들은 특히 종들은 아래 것들은 따뜻히고 도와주고 마음을 주면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 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인 것을 알아되었다는 것에서 말 안 들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엔 자꾸다 뜯어펴보라 한 내용이 앞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율곡 선생은 경공적이라서 아래 것들 짜내게 생각하는 거 짜는 것들 불쌍한 것들이니까 힘으로 나한테 대할 수 있는 문제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들 잡아다가 힘으로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따뜻거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 다 따라오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148페이지에 나오는 비복 아래 것들이 상전한테 복종하게 한다면 마음을 주어갖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가 핵심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지는 지금 150페이지 148페이지 40페이지 50페이지 나오는 본문들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중요 문제는 이 대목을 읽다가 이렇게 뜨고만 말씀드리고 지릅니다. 말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지금까지에 있어서 특히 농공국가에서 부자는 어디서 나왔냐? 종을 많이 건넸던 사람이 종 건너고 종으로 농사 많이 지었던 사람이 그 터전으로 해서 부자가 돼갖고 그 끝에 오늘날까지 부자가 되어왔던 원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해갖고 전략해서 부쌌던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역사적 조사해 보자면 권력하고 짜갖고 종 많이 받아갖고 종 많이 받아서 농사 많이 된 사람이 변선도 하고 거기서 또 세력이 나오고 또 그런 출세하고 있던 사실을 부추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노예제도가 혹은 계급제도가 폐지됐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그 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노예 경제적 경제 끈통이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부를 세에서 보게 된 부, 원초적인 부를 모으게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깜짝 놀란 사실들은 엄청나게 많은 종이 어디가 주로 많았냐. 충청도하고 경상도에 엄청나게 종이 많았습니다. 이 사실들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냥 몰랐는데 어쩌 이 양반이 이분들이 고전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썼던 것인가. 옛날에 몇 가지가 가족들 속에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분은 상세하게 노예제도 후, 다시 한번 농노제도 후유증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부가 형성되었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노제도 우계가 무엇이냐? 관노가 있습니다. 관노제도에 의해서 계급이 형성되어 왔던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중요한 내용은 꼭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149페이지에 나오는 이 비복제도에 관한 것을 쫙 한꺼번에 이거 같은 거 찍었는데 또 그러면 이제 진도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까지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꼭 알아주셔야 다시 부탁드립니다. 150페이지 넘어와서 보자면 제 첫째 줄에 먼저 은혜를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안 받는다고 할 때 위험을 보여줘야 한다. 안 되면 설명해 주니까 사실 말하면 이 제도는 단순히 따뜻거려서 포용이라 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농고국가에서 동양에 있어서 부축적은 농지에 생산되어지는 농생산에 있어서 노예적 생산 능력, 다시 말하면 농노도 노동력 수탈에 의해서 이루어진 축적을 양반이란다, 지배계층이 뺏어먹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가 핵심이 있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좀 쉬겠습니다.